네, 안녕하세요. 정보처리 실기를 준비하시는 전국의 수험생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 조대우고요. 자, 이번 시간 데이터베이스 14번째 시간이고요. 데이터베이스 응용 실무 3번째 시간으로서 이번 시간에 공부하게 될 내용도 시험에 충분히 나올 수 있는 부분이고 아주 중요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자, 끝까지 최선을 다하셔서 여러분이 원하는 목표를 꼭 달성하는 그런 시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화면을 보면서 이번 시간 학습 내용부터 살펴보도록 하죠. 자, 이번 시간 내용은 병행 제어에 대해서 조금 중점적으로 알아보도록 하고요. 자, 병행 제어 내에 포함되어 있는 로킹, 잠금이라는 부분, 그리고 보안 튜닝까지 알아보는 시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학습 목표 역시 병행 제어 완벽하게 이해할 수 있으셔야 되고요. 로킹, 보안 튜닝에 대해서도 제대로 학습하셔서 이 부분에 관련된 문제가 나왔을 경우에 어렵지 않게 여러분들이 해결할 수 있는 실력을 키우는 시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병행 제어부터 바로 알아보도록 하죠. 자, 병행 제어에 대한 정의부터 알아볼 텐데요. 말 속에 의미가 있죠. 병행 제어라는 것은 여러 개의 작업을 한꺼번에 이렇게 통제하고 제어한다 이런 의미인데, 역시나 우리 필기 공부 시간에 데이터베이스 과목에서 병행 제어가 필기 시험에서도 아주 많이 출제가 됐기 때문에 수업 시간에 제가 많이 강조를 했던 걸로 기억이 납니다. 자, 병행 제어 정의 한번 보도록 할까요? 자, 다중 사용자 환경에서 여러 개의 트랜잭션이 뭡니까? 일련의 우리가 해야 될 절차, 작업을 의미하는 거죠. 자, 키포인트 핵심은 이 여러 개의 작업, 여러 개의 트랜잭션이라는 의미죠. 이 여러 개의 트랜잭션이 막 섞여서 작업을 한다는 얘기입니다. 실행이 될 때 특별한 제어 방법을 사용하지 않음으로써 발생되는 손실을 제어하는 기술을 우리가 병행 제어다. 그러니까 트랜잭션이 하나, 둘, 셋, 넷 여러 개가 있을 경우에 그 여러 개의 작업을 동시에 병행해서 실행했을 경우에는 틀림없이 어떤 문제점이 있다는 거죠. 그런 문제점을 해결하고 보완해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게 병행 제어 기술이다. 이렇게 정의를 내릴 수가 있습니다. 자, 또 하나의 정의는 여러 개의 작업들, 트랜잭션들이 동시에 인터리빙 될 때, 인터리빙이라는 말의 의미, 요거 용어 자체로도 우리 필기시험에 많이 나왔던 용어죠. 자, 인터리빙은 뭐다? 번갈아 가면서 실행한다는 의미입니다. 자, 여러 개의 트랜잭션들이 동시에 번갈아 가면서 실행되는 것을 우리가 병행이다, 병행 실행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그 번갈아 가면서 인터리빙 될 때 발생되는 어떤 문제점을 우리가 해결할 수 있는 그런 기술들을 병행 제어 기술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니까, 내용 자체가 개념 자체가 그렇게 어렵지 않으니까 반드시 여러분들이 병행 제어가 어떤 의미인지를 확실히 알아두시기 바라요. 자, 그러면 이 병행 제어를 왜 하느냐? 목적 나옵니다. 그 목적의 첫 번째는 공유할 수 있는, 그러니까 하나의 데이터를 여러 사람이, 여러 트랜잭션이 공유할 수 있는 또 그런 활용도, 처리 건수의 최대화를 높이기 위해서. 그러니까 한 번에 하나씩 하는 것보다는 아무래도 데이터를 공유해서 여러 트랜잭션이 동시에 작업하면 아무래도 그 효율성이 높아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목적으로 병행 실행을 한다는 의미겠죠. 그렇게 함으로써 당연히 응답 시간이 단축될 거고요. 데이터베이스의 일관성이 유지될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는 필기시험 문제로서 사지선다형, 오지선다형의 문제를 맞추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런 형태가 실기시험 문제에서 다 쓰라는 문제의 형태의 문제는 안 나오죠. 우리는 이 목적을 정확하게 알고 있으면서 실제 시험 문제에서 우리 정보처리 실기에서 여기에 관련된 목적이 시험 문제 나온다 그러면 목적 한 2가지 적어 놓고요. 그리고 세 번째에서 갈로 비어서 그 목적의 일관성 유지라든지 이런 것들이 관로 안에 들어갈 수는 있습니다만은 사실 그 데이터베이스나 알고리즘 마찬가지로 배점이 30점이나 되는 반면에 관로는 5개 내지 6개밖에 안 나오기 때문에 이런 것까지 관로에서 나올까라는 또 의구심은 듭니다만은, 그래도 우리는 철저하게 대비를 해야 되니까 목적 3가지 반드시 읽어봐 달라는 거 부탁을 드리고요. 자, 이런 병행 제어에서 우리가 지금 이번 시간에 또 정리를 해야 될 것은 문제점이죠. 문제점. 병행 제어의 문제점은 크게 3가지가 있는데, 만약에 우리가 실기시험에 문제가 나온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 문제가 나오지 않을까, 그렇게 조심스럽게 예상을 해봅니다. 자, 병행 제어의 문제점 첫 번째가 갱신 손실이 발생할 수 있다. 이 갱신 손실이라는 거 영어로 봐두세요. 여기 실제 산업기사에서 기출됐던 문제입니다. lost update를 해서 업데이트를 잃어버린다. 갱신을 손실하게 된다. 무슨 말이냐? 갱신 작업 시 반영이 안 되는 현상이 나타난다. 요거는 제가 다음 페이지에서 실제 한 예를 들어서 설명을 다시 한번 드릴게요. 자, 아무튼 병행 제어의 문제점의 첫 번째가 갱신 손실이 발생할 수 있다는 거고요. 자, 두 번째 역시
모순성이 발생할 수 있다. 이것도 영어로 반드시 알아두시기 바라요. 영어로 시험에 한번 나왔었습니다. 산업기사에서. 자, 모순성이 발생한다. 다른 말로 일관성이 깨질 수 있다. 이런 것들이 병행제의 문제점 두 번째고요. 역시 모순성에 대해서는 다음 페이지에서 예를 들어서 제가 또 설명을 드리도록 하죠. 자, 세 번째, 회복불능이라는 건데 연쇄 복귀한다, 롤백 된다 이 뜻이죠. 우리가 트랜잭션 할 때는 항상 커미트 아니면 롤백 둘 중에 하나는 실행돼야 되는데 커미트의 의미는 완료된다는 의미고 롤백의 의미는 하다가 어떤 이상이 생겨서 중단되었을 경우에는 거기서부터 다시 뭔가를 다시 시작하는 게 아니라 완전히 처음 상태로 되돌려버리는 롤백되는 그런 상태가 되는 거죠. 자, 요거는 얘는 안 들어드리더라도 여기 제가 적어놓은 내용을 가지고 한번 정리를 한번 해보세요. 자, T1과 T2의 T는 트랜잭션입니다. 자, 트랜잭션 두 개를 T1과 T2 등의 여러 작업을 수행하다가 어떤 오류가 발생하면 그 오류를 그 중간에서 수정하는 게 아니라, 그죠? 어떻게 합니까? 완전히 롤백 되면서 지금까지 해왔던 작업이 모두가 다 취소가 되는 거죠. 맞죠? 자, 이거 뭐 예가 될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그런 경험 한 번씩 있으실 거예요. 학교에서 무슨 중요한 리포트를 막 작성한다든가, 회사에서 중요한 업무를 막 작성한다든가, 워드 프로세서로 막 작성하다가 1시간, 2시간, 3시간 정말 열심히 작성했는데 갑자기 정전이 된다든가, 갑자기 내가 모르고 저장을 안 했다든가, 이렇게 해서 지금까지 했던 게 전부 다 수포로 돌아가 버리는 그런 형태가 뭡니까? 많은 작업을 했지만 다시 처음 상태로 되돌려버리는 이런 상태가 우리가 롤백이다 이렇게 배웠었죠. 그래서 실제로 어떤 트랜잭션을 그 예를 들 때는 필기에서도 제가 그런 예를 들었지만 그 현금 자동 지급기 은행 그 현금 자동 지급기에서 내가 어떤 돈을 찾을 때 만약에 내가 쭉 진행되다가 패스워드를 중간에 그 잘못 눌렀어요. 자, 그럴 경우에 다시 패스워드를 다시 누르세요라는 메시지가 떠주면서 다시 누르면 되지만 패스워드를 잘못 누르는 바람에 아예 처음부터 다시 카드를 뺐다가 카드를 다시 넣고 이 과정부터 다시 반복하게 하는 그런 그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죠? 이제 그런 경우는 완전히 그 보안성을 좀 이렇게 엄격하게 지키기 위해서 그런 과정을 만들었는데, 그래서 이제 어떤 작업을 트랜잭션을 진행하다 보면 처음부터 실수 없이 아주 완벽하게 그 과정을 진행해 나가야 이런 문제점이 안 생긴다는 거죠. 인터넷 사이트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사이트에는 보안을 워낙 많이 강조를 해놓은 사이트 같은 경우에는 한번 회원가입하다가 중간에 뭘 하나 잘못 눌러서 다시 이제 뒤로 새로 고침이나 뒤로 눌러버리니까 아예 처음부터 아이디 선택부터 다시 하라 그러면 정말 승질나잖아요. 그죠? 하지만 그런 부분들이 뭐야? 여러분들의 개인정보가 다른 쪽에 유출되지 않도록 하기 위한 보안에 관련된 얘기이기 때문에 불편하더라도 그렇게 해야 되는 경우가 종종 있다는 거죠. 자, 그래서 트랜잭션 1, 2 여러 작업을 수행하다가 오류가 발생하면 완전히 롤백 되면서 모두가 취소되는 상태로 우리가 회복, 불능, 연쇄 복귀라는 말로 쓰면서 영어로도 시험에 역시 나왔었습니다. 캐스케이딩 롤백이라는 이 단어 자체가 산업기사에서 출제됐기 때문에 한번 출제된 문제는 우리 어떻습니까? 반복 출제될 가망성이 있기 때문에 여기 적혀있는 영어까지도 같이 알아두면서 병행 제어의 문제점 3가지 반드시 알아둘 수 있도록 해주세요. 자,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이 병행제의 문제점이 어떤 부분인가 우리가 예제를 통해서 제가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죠. 자, 다음 페이지 한번 보도록 하죠. 자, 병행 제어의 문제점에 대한 예, 첫 번째 이제 갱신 손실에 대한 예를 제가 보여드릴 건데 하나의 일련의 우리 그 알고리즘입니다. 알고리즘. 자, 여기 표를 보는 방법은 요 T1의 결과 이 부분은 T1의 어떤 관련된 결과와 데이터가 이제 들어가는 곳이고요. 자, 이 부분도 T2의 결과와 데이터가 들어가는 부분이에요. 자, T1이라는 알고리즘이 수행되는 과정이고요. T2라는 알고리즘이 수행되는 과정이고 두 개가 동시에 병행 수행된다 이 뜻입니다. 그죠? 자, 이럴 경우에 갱신 손실이 발생한다. 자, 갱신 작업 시 반영이 안 되는 현상을 우리가 갱신 손실이 하는데, 자, 무슨 의미인지 내용부터 한번 읽어볼게요. 자, T1과 T2에서 병행 작업을 했어요. 자, 둘 다 동시에 병행을 했단 말입니다. 결과는 T2의 결과만 남게 되고 T1의 결과는 반영이 안 되고 있다. 자, 무슨 소린가? 한번 보도록 하죠. 자, T1의 초기 값으로 5000이라는 값이 들어 있어요. 그래서 이게 A 값인데 read A 해서 A를 이제 읽어 드립니다. 우리 플로 차트에서 이제 A 값을 읽어 드리는 과정이에요. A라는 변수에다가 5000을 담아두는 과정이죠. 자, 그리고 이제 알고리즘을 수행합니다. A는 A 플러스 1000이니까 입력받은 5000을 이쪽 오른쪽
그 변에다가 5,000을 넣고 1,000을 더해서 새롭게 A라는 6,000이라는 값을 탄생을 시켰죠. 그래서 A 값은 6,000으로 이렇게 바뀐 상태입니다. 자, 이해할 수 있겠죠? 프로그램은 이렇게 실행되고 있는 중입니다. 이렇게. 그죠? 자, 그러고 난 다음에 트랜잭션 1이 실행되는 게 아니라 이 틈을 타서 트랜잭션 2가 실행됩니다. 자, 트랜잭션 2가 실행되면서 리드 A. 자, 트랜잭션 2의 방에 여기 역시 5,000이 이렇게 들어 있습니다. 그죠? 이 5,000이라는 값을 역시 읽어 드립니다. 자, 똑같은 방법으로 이번에는 트랜잭션 2에서는 A는 A 플러스 2,000에서 이 5,000을 이렇게 넣어서 새롭게 A를 7,000을 탄생을 시키게 됩니다. 이렇게. 자, 두 개가 병행 수행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쭉 내려오다가 이제 T1 측에서 write A, A를 출력하라. A를 이제 쓰라 이 말이죠. 그러니까 이제 6,000이 이제 기재가 됐어요. 자, 이 말은 A라는 값에 6,000을 담아두게 된 그런 상태입니다. 자, 그리고 이어서 트랜잭션 2가 진행됩니다. 2가 진행되면서 write A 해서 똑같이 write A라고 그랬단 말이야. 이번에는 7,000을 쓰란 얘기죠. 자, 프로그래밍이 이렇게 실행되면 항상 우리가 프로그래밍은 맨 마지막의 값만 컴퓨터는 기억을 하게 돼요. 여기서 write A라고 했죠. 그리고 이 뒷부분에서 이렇게 내려오면서 뒷부분에서 또 write A라고 했죠. 그러면 컴퓨터는 A라는 기억 공간 안에는 맨 마지막 명령만 기억하고 있다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자, 그러면 맨 마지막 명령을 기억하고 있으니까 A에는 뭐가 들어있다? 7,000이 들어있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트랜잭션 1은 지가 열심히 작업을 했지만 결국은 트랜잭션 1의 결과는 전혀 반영이 안 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마지막에 트랜잭션 A에서 A 값에 6,000을 기록하라고 했지만 뒷부분에서 7,000을 기록하라고 해버렸기 때문에 6,000 값은 사라지고 7,000이 기록되면서 트랜잭션 1이라는 작업은 하나만 하라는 뜻이죠. 그죠? 그래서 이렇게 두 개의 작업이 병행했을 때 어느 한쪽의 값은 전혀 반영이 되지 않고 있는 이런 어떤 문제점을 우리가 갱신 손실이다. 갱신 작업 시 반영이 전혀 안 되는 현상이다. 그래서 한 예를 보여드린 겁니다. 자, 실제 시험에서 이렇게 표를 만들어서 트랜잭션 1과 트랜잭션 2가 작업되는 과정을 그림으로 보여주면서 이런 현상이 무슨 트랜잭션의 문제점, 병행자의 문제점이었는가 해서 정답은 뭐다? Lost Update라는 게 정답으로 처리가 된 거죠. 무슨 말인지 이해됩니까? 그래서 이 부분을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분석하고 읽을 수 있어야 된다는 거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요. 자, 두 번째 예를 한번 볼까요? 이번에는 모순성입니다. 모순성. 일관성이 깨지는 현상이다. 자, 어떤 일관성이 깨지는지 역시 내용부터 한번 보도록 하죠. 자, 처음 값 5,000원을 기준으로 처음에 5,000원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5,000원을 A가 읽었다는 얘기입니다. A라는 메모리에 5,000원을 기억했다는 얘기죠. 그래서 트랜잭션 1은 1,000원 증가인 6,000원을 결과를 원했다는 얘기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A는 A 플러스 1,000 해서 라이트해서 트랜잭션 1의 결과는 5,000에서 1,000을 더한 값 6,000이라는 값이 나오기를 원했다는 얘기예요. 6,000 결과값은 트랜잭션 1의 목적은 6,000을 출력하는 게 목적이었어요. 그 다음에 트랜잭션 2에서는 2,000을 증가한 7,000을 원했어요. 그럼 트랜잭션 2에서는 A는 A 플러스 2,000에서 마지막에 처음에 입력받은 5,000에서 2,000을 증가시킨 7,000이라는 값이 나오기를 원했다는 거예요. 그죠? 이게 목적이었거든요. 그런데 첫 번째 예와 다르게 이 T2의 결과에서 또 T1의 결과에서 그 결과값이 달라져 버릴 수 있다는 거죠. 자, 어떤 의미냐? 자, T1에서 자, 리드 A에서 5,000을 읽었어요. 그리고 1,000을 더해서 6,000이라는 값이 만들어졌죠. 그리고 이렇게 넘어오면서 여기서 리드 A 하면서 이 6,000을 읽어버린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여기에 T2에 5,000이라는 값이 들어 있었으면 상관이 없었는데 우리가 여기서 write A에서 6,000이라는 값이 A라는 메모리에 저장돼 버렸기 때문에 6,000이라는 값이 여기서 그대로 따라와 버렸다는 거죠. 이렇게. 이런 프로그래밍이 이제 진행될 수 있다는 겁니다. 이렇게 따라와 버리면서 6,000을 읽어버려서 이 A 값에 뭐가 들어가? 6,000이 들어가면서 6,000 플러스 2,000에서 새롭게 탄생되는 값이 8,000이 돼버린 거야. 내가 원하는 값은 처음에 입력받은 5,000을 가지고 트랜잭션 1에서는 1,000원을 더해서 6,000이 나오게 만들고 트랜잭션 2에서는 처음에 입력받은 5,000에서 2,000을 더해서 7,000이 나오는 거를 원했는데 처음에 5,000을 T1에서 먼저 읽어버려서 T1 과정이 여기서 끝나버리면서 A라는 값이 6,000으로 변경된 상태에서 그 6,000을 트랜지션 2에서 그대로 받아들여버린 거예요. 그죠? 그렇게 받아들여버리니까 T2
T2에서는 원하는 결과값이 7,000이 안 나오고 8,000이라는 값이 나와버리더라. 그러니까 프로그램 실행을 T1이 끝나고 난 다음에 T2가 실행됨으로써 내가 원치 않는 이런 결과를 얻을 수 있다. 이게 뭐다? 모순성이다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한 예를 들어서 설명드린 건데 내용 다시 읽어보세요. 처음 5,000원을 기준으로 T1에서는 1,000원 증가한 6,000원을 만들기를 원했고 T2에서는 처음 5,000원을 기준으로 2,000원 증가한 7,000원을 원했지만 T1의 결과가 T2에 그대로 적용되면서 원하지 않는 값 8,000원이 나와버리는 그런 결과가 만들어지더라. 이걸 우리가 뭐라 한다? 모순성이라고 얘기를 한다는 거죠. 자, 정리가 되셨죠? 자, 그래서 실제 시험 문제에서도 이렇게 표를 그려놓고 이러한 과정에서 발생되는 현상을 무엇이라 합니까? 갈로. 물론 좀 더 보충 설명은 있었어요. 이 표만 딸랑 주고 이러한 현상이 무엇입니까? 갈로. 이렇게 나온 게 아니라, 그죠? 그 갈로 앞뒤의 지문에서 충분히 갱신손실이라는 말을 이해할 수 있을 정도의 내용이, 문장이 설명이 되면서 이 표도 한 예로 보여주게 된 겁니다. 얘도 마찬가지고, 모순성도 마찬가지고. 자, 그래서 병행제어에 대한 문제점에 대한 예 두 가지만 제가 보여드렸는데 이 두 가지 예를 잘 생각하시면 그 어떤 형태로 나오든지 여러분들은 충분히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거죠. 이 문제점 그 세 가지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세 가지. 그 세 가지 중에서 세 번째 거는 앞에서 제가 내용만 설명드렸는데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자, 회복 불능이라는 거. 요거는 트랜지션 1과 트랜지션 2의 여러 작업을 수행하다가 역시 오류가 발생하면 완전히 롤백 돼버리는 거. 이거는 이제 완전히 롤백 된다는 그 말 자체만 이해하면 되기 때문에 다른 예는 제가 안 들어드린 거예요. 그래서 갱신 손실에 대한 예를 같이 이해하시고요. 모순성에 대한 예까지 같이 이해하신다면 병행 제어에서 문제점 세 가지에 대해서는 충분히 여러분들이 그 어떤 형태로 문제가 나오든지 여러분은 해결할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자, 그러면 이 병행 제어를 제가 예까지 드려서 설명을 해드렸는데 이 병행 제어를 하다 보면 그래서 이런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항상 병행 제어할 때 따라다니는 기능 하나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아예 잠궈버리는 거죠. 영어로 하면 로킹이라고 하는데 로킹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할까요? 자, 로킹입니다. 잠궈버린다는 거죠. 자, 임의의 작업, 트랜잭션에 사용되는 데이터를 다른 트랜잭션이 접근하지 못하게 아예 잠궈버리는 거야. 무슨 말 아시겠죠? 잠궈버리면 트랜지션 1이 실행되다가 일단 잠궈버리고 그 다음에 트랜지션 2가 실행되다가 또 잠궈버리고 그리고 트랜지션 또 1이 다시 실행되고 이렇게 되면 서로가 충돌하는 그런 어떤 문제점이 발생을 좀 덜 한다는 얘기겠죠. 자, 그런 의미에서 이제 로킹이라는 의미가 사용이 되는데 자, 그럼 잠금을 할 수 있는 로킹의 단위는 데이터베이스 또는 페이지라고 하는데 여러 개의 행 테이블이죠. 그 다음에 레코드, 필드. 자, 이런 순으로 이제 잠글 수가 있는데 데이터베이스 전체를 다 잠궈버리는 거라든지 데이터베이스 전체라는 의미가 뭡니까? 우리가 지금까지 많이 만들었던 이 테이블 자, 이게 테이블이에요. 그죠? A라는 속성, B라는 속성, C라는 속성이 있고 튜플들이 이렇게 자료가 있잖아. 그러면 튜플 단위로 잠글 수도 있을 거고 아니면 속성 단위로 잠글 수도 있을 거고 아니면 테이블 전체를 다 잠글 수도 있을 거고 이러한 테이블 여러 개가 만들어져 있는 데이터베이스 전체를 다 잠글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 잠금의 단위가 데이터베이스 전체를 잠그면 그 단위가 커지는 거고 제일 작은 건 이제 속성의 단위가 제일 작은 거니까 그래서 그 잠금의 단위를 어떻게 할 거냐 그 부분에 대한 설명을 지금 하고 있는데요. 보세요. 자, 잠금의 단위가 커지면 데이터베이스 같은 전체의 큰 거를 잠그게 되면 로킹 오버헤드가 감소되지만 또 관리는 쉬우나 공유도가 저하된다는 그런 의미로 보시면 되겠고요. 잠금 단위가 필드처럼 작아지면 로킹 오버헤드는 증가하지만 관리가 복잡하지만 공유 수준은 오히려 증가할 수 있기 때문에 최근에서는 어떤 거 공유성을 높이는 쪽으로 그 의미를 정리를 많이 하기 때문에 최근에는 이 필드 단위로 잠금을 많이 수행을 하게 된다는 의미입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너무 큰 거를 잠궈버리면 여러 가지 어떤 복잡한 현상들이 생기기 때문에 작은 단위인 필드 단위로 잠궈서 공유성을 높이는 쪽으로 잠금을 수행하는 그런 경우를 우리가 해결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잠금 단위가 커졌을 경우에 작았을 경우에 어떤 현상이 생긴다? 로킹 잠금 오버헤드가 커지면 감소하고 작아지면 증가한다는 말. 요거는 이제 필기 시간에 또 많이 했던 것들이죠. 자, 관리는 쉽지만 얘는 공유도가 저하된다는 거. 그죠? 잠금 단위가 작아지면 관리는 좀 복잡하지만 공유성 수준이 증가하기 때문에 최근에서는 어떤 걸 쓴다? 공유 수준을 증가시키는 걸 더 큰 목적으로 두고 있기 때문에 최근 데이터베이스 관리 시스템에서는 공유성을 높이는 쪽으로 잠금을 수행해서 필드 단위로 잠금을 많이 수행하고 있는 추세다.
이런 얘기까지 알아두시면 되겠어요. 자, 잠금이라는 의미 자체가 어떤 작업을 수행하는 도중에 남이 쓰지 못하게끔 잠궈버리는 거거든요. 그죠? 우리가 그 필기 공부할 때 자꾸 내가 필기 얘기를 드는데요. 그러니까 필기할 때 또 많은 얘기를 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뭐 필기를 그냥 벼락치로 공부해서 합격을 하셔서 이 내용을 전혀 기억이 안 나도 뭐 사실 상관은 없겠습니다. 근데 이제 필기 얘기를 자꾸 예를 드는 이유가 여러분들은 다 필기를 합격하신 분들이기 때문에 자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필기 내용 하나도 기억 안 난다고 해서 섭섭해하지 마세요. 자, 그래서 이 로킹 그 예를 들 때 제가 어떤 예를 많이 들었냐면 그 화장실 같은 예를 많이 들었었죠. 화장실 안에 누가 그 화장실을 쓰려고 그러면 그 어떤 사람이라도 화장실 안에 들어가면 그 화장실은 2명이나 3명이 공유할 수는 없는 거예요. 비읍, 티읕 아니면, 그죠? 공유할 수는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화장실에 딱 들어가면 어떻게 됩니까? 내가 써야 되니까, 내가 작업을 해야 되니까 다른 사람 못 들어오게 어떻게 합니까? 로킹을 시켜버렸죠. 잠금을 시킨다는 얘기예요. 그죠? 그러면 만약에 이 화장실은 공용 화장실인데 나만 쓰려고 화장실에 들어가서 문을 잠궜어. 그리고 내가 트랜잭션을 다 하고, 그러니까 볼일을 다 보고 나왔단 말이죠. 나온 상태인데도 아직 계속 잠궈놨단 말이야. 물론 내가 나온 상태에서 잠글 수는 없겠지만 아무튼 나만 쓰려고 작업을 하고 나와서 또 잠궜단 말이야. 그럼 다른 사람이 전혀 쓸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죠? 이제 그런 경우가 발생하게 되면 이게 이해가 될지 모르겠지만 만약에 여기 화장실이 이렇게 있습니다. 그죠? 공용 화장실이에요. 여러 사람이 이렇게 줄 서서 이렇게 기다리고 있습니다. 줄 서서 기다리는데 내가 화장실 볼일을 보고요. 그죠? 나오면서 이 사람 몰래 나왔어요. 몰래 나오고 잠금을 딱 시킨 거야. 그죠? 그럼 이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이 사람이 나올 때까지. 그죠? 나올 때까지 기다려야 되잖아. 그죠? 물론 우리나라 사람들 성질 급해서 빨리 안 나오면 화장실 문 두드리고 난리가 나겠지만 이론상으로 얘기한다면 이 사람이 나와야 내가 쓸 수 있기 때문에 이 사람이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여기가 잠겨 있으면 이 사람들은 어떻게 돼요? 계속 기다리고 내일까지 기다리고 모레까지 기다리는 컴퓨터는 단순하기 때문에 명령 실행에서 그런 경우가 생긴단 말이에요. 그럼 어떻게 돼요? 얘가 무한정 기다려버리게 되죠. 이걸 우리가 뭐라 그러죠? 죽었다. 데드락이다. 다른 말로 뭐라 그럽니까? 교착 상태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교착 상태. 교착 상태라는 말 많이 들어보셨죠? 그죠? 교착 상태가 뭡니까? 데드락. 죽어버렸다. 무한정 기다리는 상태다. 자, 공유 데이터가 있단 말입니다. 공유하는 화장실, 공용 화장실. 그죠? 트랜지션 1과 트랜지션 2가 동시에 작업을 수행을 합니다. 수행을 하다가 트랜지션 1이 작업을 하다가 임의의 작업을 수행하다가 어떻게 해야 된다? 이 데드락 상태를 없앨라 그러면 임의의 작업을 수행하고 수행이 끝난 다음에 반드시 뭐 해야 돼? 언락을 시켜줘야 돼요. 그죠? 열어놔야 됩니다. 그래야 트랜지션 2가 또 작업을 하니까. 트랜지션 2도 마찬가지야. 임의의 작업을 수행하고 난 다음에 수행 후에는 작업이 끝났으면 락했던 걸 반드시 언락을 시켜줘야 이 교착 상태, 데드락을 해결할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해드리는 거죠. 그래서 교착 상태의 정의는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무한정 기다리는 상태를 교착 상태라고 한다. 데드락이라고 한다. 데드락이 생기는 이유는 뭡니까? 락한 상태에서 그죠? 잠궈놓은 상태에서 다른 사람이 그죠? 쓸 수 있도록 자기가 어떤 트랜잭션 작업이 끝나고 난 다음엔 다시 언락을 시켜야 되는데 그렇지 않을 경우에 이런 부분이 생긴다는 거죠. 자, 교착 상태의 발생 그 조건도 필기 시간에 많이 했던 부분이니까 한 예를 더 들어보면 A라는 사람과 B라는 사람과 C라는 사람이 있는데 A라는 사람이 C라는 사람한테 100만 원을 빌려줬고요. C라는 사람이 B라는 사람한테 역시 100만 원을 빌려줬어요. B라는 사람이 A라는 사람한테 100만 원을 빌려줬어요. 어느 날 B가 A한테 너 내가 빌려준 100만 원 갚아라 이렇게 얘기하니까 A는 뭐라 그럽니까? 그래 갚을게. 내가 C한테 빌려준 거 있는데 받으면 갚을게. 그럼 C는 나 B한테 빌려준 거 있는데 그거 받으면 갚을게. 서로 물고 물리는 이런 현상이 생기면 어떻게 됩니까? 영원히 이 세 사람은 돈을 못 받아요. 그죠? 이걸 우리가 교착 상태, 데드락 상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자, 여기서 말하는 데드락은 로킹된 상태에서 언락을 시키지 않으면 영원히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그런 상태가 만들어지는 거를 데드락, 교착 상태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이번 페이지에서 중요한 것은 뭐다? 로킹의 단위가 데이터베이스, 테이블, 레코드, 필드 이런 단위로 큰 단위부터 작은 단위로 있다면 최근 추세는 무슨 성? 공유성을 높이는 쪽으로 선택을 하고 있기 때문에 필드 단위로 로킹을 많이 하는 그런
추세로 사용이 되고 있다. 뭐 이 정도 기억하시면 되겠어요. 자, 로킹은 병행 제어에서 필요한 작업이기 때문에 병행 제어에서 로킹이 없으면, 잠금이라는 게 없으면 병행 제어에 그런 문제점이 많이 발생되기 때문에 병행 제어를 하다가 로킹에 대한 설명을 드린 거예요. 자, 그러면 병행 제어를 조금 더 정리를 좀 더 해볼게요. 자, 병행 제어에서 그 기법 자체가 여기 2단계 로킹 기법이 있어요. 그러니까 병행 제어의 기법 중에서 2단계 로킹 기법이 있고 타임 스탬프 기법, 이 두 가지 정도 여러분들이 좀 알아주셨으면 좋겠는데 요게 이제 실제로 기출문제에서도 출제가 됐던 얘기입니다. 자, 2단계 로킹 기법, 투 페이즈 로킹 프로토콜이라고 해서 2단계 로킹 기법이 뭐냐? 자, 락 설정 대상이 이제 잠금을 해야 되는데 그 잠금해야 되는 그 설정 대상이 여러 개인 경우 모든 데이터의 락을 설정하는 단계와 또 완료 후에 락을 해제하는 단계로 두 단계로 구분한다 그래서 2단계 로킹 기법이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2단계 로킹 기법은 어떻게 구분한다? 모든 데이터를 락을 설정하는 단계, 모든 데이터의 락을 설정하는 요 단계하고 그 다음에 완료 후에 이 락을 해제하는 단계, 두 단계로 이제 로킹을 구분한다. 그래서 아까 앞에서 이제 데드락을 설명하면서 현재 이제 락 설정 대상이 여러 개인 경우에 모든 데이터를 막 락을 시키잖아요. 그러니까 그 병행제의 문제점을 조금 해결하기 위해서 막 락을 시킨 다음에 그 과정이 끝나면 완료되면 어떻게 됩니까? 전부 다 언락을 시켜야 돼요. 그렇죠? 그래서 그렇게 두 단계로 구분을 시켜서 진행하는 병행 제어 기법의 첫 번째 이름이 2단계 로킹 기법이다. 투페이지 로킹 기법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이 투페이지 로킹 기법은 크게 두 가지 단계가 있어요. 이 확장 단계와 축소 단계라는 거. 자, 실제 기출 문제에서 이 확장 단계, 축소 단계가 갈로로 비워지면서 정답이 뭐로 처리됐냐면 글로잉이라는 게 정답으로 처리됐어요. 그러니까 글로잉이 확장 단계라는 거. 그다음에 축소 단계는 쉐이킹. 그러니까 쉐이킹이 이제 축소 단계라는 거. 영어로 반드시 알아두셔야 됩니다. 그래서 확장 단계가 뭐다? 락을 설정하는 단계라 그러면 축소 단계는 락을 해제하는 단계다. 그래서 이 병행 제어를 실시할 때는 반드시 락을 설정했다가 반드시 작업이 끝나면 락을 해제해야 되는 그 두 개의 단계로 구분해서 사용해야 된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겠죠. 그래서 2단계 로킹 기법 반드시 기억해 두시고 영어로 알아두시고 투페이즈 로킹 프로토콜에서 영어로 알아두셔야 되고 여기 확장 단계, 축소 단계도 역시나 영어로 같이 단어 외우듯이 공부를 해 주셔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 더 정리한다면 스케줄의 직렬성을 보장합니다. 스케줄이 어떤 작업 일련의 과정을 얘기하는 거죠. 스케줄의 직렬성을 보장하지만 교착 상태가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교착 상태가 발생할 수 있다는 건 뭡니까? 락을 해제하지 않는 경우에. 그죠? 락을 제대로만 언락을 시켜준다면 교착 상태가 발생할 일은 없겠지만 두 단계의 로킹 기법을 만들었기 때문에 두 번째 완료 후에 이 과정을 혹시 실수로 생략하게 되면 교착 상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죠? 자, 그래서 스케줄의 직렬성을 보장하지만 교착 상태가 발생할 수 있다 해서 스케줄이라는 의미, 이것도 같이 조금 정리를 해두세요. 스케줄 동시에 여러 개의 트랜잭션이 병행 실행되는 경우 연산들이 실행되는 과정 순서를 뭐라 한다? 스케줄이라고 한다는 거죠. 그 스케줄에는 세 가지로 구분할 수 있는데 첫 번째 시리얼, 직렬, 연속적으로 이제 순차적으로 순서대로 진행되는 스케줄이 직렬 스케줄이고요. 그 다음에 비직렬은 non-serial이라고 그래서 인터리빙이라는 개념하고 똑같은 거죠. 순서대로 진행되는 게 아니라 인터리빙이 뭐라 그랬어요? 번갈아 가면서 진행되는 거. 자, 그걸 인터리빙이라고 했고요. 직렬 가능이라고 해서 시리얼라이제이블이라고 해서 요거는 결과 얘랑 이제 혼합형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크게는 두 가지 직렬 연속전과 비직렬에서 번갈아 가면서 실행하는 두 가지의 스케줄이 있다는 겁니다. 자, 그 스케줄에 따라서 이제 직렬성을 보장하지만 교착 상태가 충분히 발생할 수 있다는 것. 교착 상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의미는 뭐 때문에 발생할 수 있다? 락을 해제하는 것을 잊어버리는 경우에 발생할 수 있다는 얘기를 보여드리는 겁니다. 자, 이어서 두 번째 병행제어의 기법 두 번째가 타임 스탬프입니다. 타임 스탬프. 자, 병행제어의 또 다른 기법 중에 하나로서 각 작업 트랜잭션이 데이터에 접근할 시간을
타임 미리 정해놓고요. 정해놓고 그 시간의 순서에 따라서 순서대로 데이터에 접근하는 방법. 이건 아주 좋은 방법이죠. 예약을 걸어놓는다는 얘기겠죠. 그래서 시간을 정해놓고 A라는 트랜잭션은 뭐 10시부터 하고 B라는 트랜잭션은 뭐 10시 30분부터 하고 이렇게 순서대로 시간을 정해놓고 진행하는 방법이 타임스탬프 방법이에요. 그래서 시간을 정해놓고 하다 보니까 제한적인 시간이 존재하므로 교착 상태가 발생할 가능성은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죠? 이런 부분이 중요하죠. 교착 상태가 타임스탬프는 발생하지 않는다. 그래서 이 2단계 로킹 기법, 타임스탬프 두 가지를 비교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뭐다? 교착 상태가 발생하느냐 안 하느냐로 구분해 주시면 되겠죠. 자, 이해할 수 있겠죠? 교착 상태. 자, 그리고 이어서 병행 제어 기법 말고요. 자, 접근 허용에 관련된 이 그 용어가 또 시험에 또 나올 가망성이 있어서 제가 적어봤는데, 이 접근 허용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그 교착 상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공유락 시키는 거, shared lock이라고 해서 공유락 시키는 거. 사용 중인 데이터를 다른 트랜잭션이 읽기 허용, 쓰기 허용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읽기는 허용하지만, 그죠? 읽기는 허용합니다. 하지만 쓰기는 허용하지 않는 상태를 공유락이라 하고요. 베타락은요. 베타락은 사용 중인 데이터를 다른 트랜잭션이 읽기 쓰기가 모두 허용하지 않는다. 됩니까? 결국 공유락은 공유니까 읽기는 허용을 하겠다는 얘기입니다. 그죠? 근데 베타락은 전혀 안 된다. 전부 다 막아버린다. 이런 의미로 이해를 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교착 상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런 방법을 쓴다는 겁니다. 공유락이나 베타락이라는 의미. 용어로서 간단하게만 정리해 달라는 거 부탁드릴게요.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병행 제어를 조금 길게 제가 정리를 해 드렸는데, 최근 들어서 병행 제어가 시험에 기사에서 한번 출제될 가능성이 없지 않아 있다고 조심스럽게 예상을 한번 해봅니다. 그렇다고 또 제 말만 믿고 이것만 또 열심히 공부하고 그러면 안 돼요. 여러분들은 15강까지 전체를 골고루 학습하셔서 전반적인 데이터베이스 개념을 다 익히셔야 됩니다. 뭐 제가 돗자리 까는 사람도 아니고, 그쵸? 나오면 좋겠지만. 자, 아무튼 병행 제어에 대해서 아주 중요하다고 제가 말씀을 드리니까 반드시 알아두시고요. 병행 제어 관련된 문제가 나왔을 경우는 여러분이 손쉽게 다 답을 쓸 수 있는 그런 여러분이 되셨으면 합니다. 자, 이어서 병행 제어는 여기까지만 정리해 드리도록 하고요. 이제 보안에 대한 얘기를 좀 드릴게요. 자, 보안, security, 보안입니다. 데이터의 위험 손실, 정보의 유출들을 차단하기 위해서 통제된 접근을 통해 데이터베이스를 보호하는 것이다. 뭐 당연하죠. security, 보호하는 겁니다. 자, 정보 보안을 왜 할까요? 그죠? 첫 번째, 기밀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두 번째, 무결성 유지하기 위해서, 세 번째, 가용성을 높이기 위해서. 자, 기밀성이라는 의미 뭡니까? 권한이 없는 대상으로부터 정보의 내용을 알 수 없도록 한다. 권한이 없는 대상, 권한 없는 사람은 정보의 내용을 보지 말라 이 말이죠. 그죠? 그런 의미고. 자, 무결성은 뭡니까? 역시 권한이 없는 대상으로부터 정보를 수정, 삭제, 변경할 수 없도록 한다. 함부로 손대지 말라는 얘기죠. 함부로 손대지 못하게 하겠다. 수정, 삭제, 변경 못하게 하겠다. 자, 가용성은요. 권한이 없는 대상으로부터 정보에 접근할 때 방해받지 않도록 하는 거. 그죠? 권한이 없는 대상으로부터 정보를 접근할 때 역시나 방해를 전혀 받지 않도록 해주는 거. 이런 것들을 가용성이란다. 그래서 정보 보안의 목표 부분이니까 뭐 이런 것들은 뭐 설명보다는 정보 보안의 목표의 세 가지 뭐 설명하면서 한 개 정도가 갈로로 비어서 뭐 나올 수는 있겠습니다만은, 만약에 갈로로 비어서 나온다 하면 반드시 뒷부분에 설명이 있으니까 뭐 외운다기보다는 한번 읽어봐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암호화 기법 종류 나옵니다. 메시지, 암호화 기법에서는 이제 암호화를 쓰는 방법에 대한 얘기인데, 메시지 정보를 문자 수치로 변환하여 표현한다.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암호 같은 게 뭡니까? 내가 어떤 상대방한테 뭔가를 얘기할 때, 그죠? 그 얘기할 때 그거를, 언어로, 우리 사람이 알아먹을 수 있는 언어로 얘기해버리면 옆에 사람들이 다 알아버리니까 이 사람하고 나랑 둘만 아는 어떤 숫자나 뭐 이렇게 수치로 이렇게 변환시켜서 얘기를 하게 되면 두 사람들이 전혀 못 알아들으니까 뭐 그런 얘기죠. 그래서 메시지 정보를 문자나 수치로 변환하여 표현하는 것이고요. 메시지 정보를 평문, 그죠? 원래 이제 우리가 쓰는 그런 메시지라고 하면 변환된 문자 수치로 된 것을 뭐란다? 암호문이란다. 이런 것도 이제 그 영어로 같이 알아두세요. 평문, plain text, 암호문, 그죠? 암호문, 치퍼 텍스트, 요렇게 기억을 하시면 되겠어요. 자, 그래서 이제 다시 한번 정리를 하는 거죠. 암호화라는 것은 평문을 암호문으로 변환하는 과정이고,
그리고 복화라는 것은 암호문을 다시 원래 평문으로 변환하는 과정이 복화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암호와 복화 이것도 두 가지 같이 용어로서 한번 읽어봐 주시면 되겠고요. 필기시험에 많이 나왔던 내용 두 가지 나오네요. 그죠? 대칭키 시스템과 비대칭키 시스템. 자, 암호화 기법이죠. 대칭키 시스템은 다른 말로 private key 해서 개인 키 또는 단일 키라고 얘기하고요. 암호화 복호화할 때 쓰이는 키가 동일한 시스템으로서 DS라는 게 대표적이라는 거. 이것도 우리가 아마 외웠을 거라고 기억이 나네요. 암호화 복호할 때 쓰이는 키가 동일하다. 그러니까 동일하다는 게 키포인트가 되겠네요. 키워드가 되겠습니다. 자, 비대칭키는 어떻습니까? 다른 말로 공개키라고도 하고요. 암호화 시 공개키를 사용함으로써 복호화 시 비밀키를 사용하고 그래서 서로 다른 키를 사용한다. 이거는 암호화하고 복호화를 서로 다른 키를 사용한다는 거. 요거 비대칭키는 그 오늘날에도 많이 쓰고 있는 암호화 기법 중에 하나인데 여러분들이 그 은행에서 그 인터넷 뱅킹이나 모바일 뱅킹 할 때 쓰는 그 시크릿 카드 있죠. 그죠? 시크릿 카드. 그 시크릿 카드는 은행에서 여러분 송금할 때 그 질의를 하잖아요. 뭐라 질의하냐면 그 시크릿 카드의 28번째 숫자 앞에 두 자리를 입력하세요. 그러면 그 앞에 두 자리를 내가 입력하면 되잖아요. 그죠? 근데 다른 친구가 야 내가 해줄게 하면서 다른 친구 자기 시크릿 카드를 꺼내서 28번째 두 자리 입력하면 됩니까? 그거 안 됐죠. 그러니까 은행 측에서 요구하는 거와 그죠? 또 그 암호화를 해독하는 실행하는 내 입장에서 하는 거랑 서로 다르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내 카드가 아니라 친구 카드로 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보내는 측과 받는 측이 서로 다른 암호화 시스템을 구축하는 형태를 우리가 비대칭키 시스템입니다. 그 예를 우리가 들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그 보안에서 이제 보안 기법에서는 이제 보안의 목표라든지 암호화 기법은 어떤 식으로 암호화를 전달하는지 그리고 암호화 기법의 종류 크게 두 가지 대칭키 시스템과 비대칭키 시스템 두 가지의 차이점을 같이 기억해 주신다면 뭐 보안에 관련된 문제 나왔을 때는 뭐 크게 어려움 없이 정리가 되실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자, 이어서 이번 시간 마지막으로 한 개 더 알아볼 텐데요. 튜닝입니다. 튜닝. 자, 튜닝이라는 말의 의미는 여러분들이 대부분 자동차 튜닝 이런 얘기를 더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요. 우리가 지금 공부하고 있는 데이터베이스도 튜닝이 필요합니다. 튜닝을 하는 목적은 뭡니까? 자동차의 성능이나 뭐 외관을 훨씬 더 이쁘게 성능을 높이기 위해서 튜닝을 하듯이 데이터베이스도 마찬가지예요. 데이터베이스 시스템을 최적화하기 위해서 재조정하는 것을 튜닝이라 하고요. 자, 튜닝을 하는 이유는 성능 향상, 비용 절감, 역량 강화를 위해서 튜닝을 합니다. 성능 향상은 뭡니까? 안정적인 응용 프로그램의 영향을 분석하고요. 또 성능 데이터를 모니터링을 해서 성능을 향상을 시키는 형태가 되는 거고, 비용 절감이라는 것은 역시 스토리지 절감, 그리고 CPU 사용량 감소. 그러니까 스토리지 절감이라는 것은 이제 그 메모리 공간 양을 그러니까 기억 공간의 양을 감소시킨다는 얘기겠죠. CPU 사용량도 감소시키고 그래서 비용을 절감시키고요. 역량 강화는 튜닝 기술을 확보해서 대외 경쟁력을 강화시키는 거다. 그래서 데이터베이스 튜닝을 하기 위한 이유라고 해야 되나? 이 세 가지 역시 알아두시고요. 자, 시험에 나왔던 얘기 해드립니다. 튜닝 관련된 용어 두 가지가 시험에 나왔었는데요. 요거는 인덱스 튜닝에 관련된 용어인데요. 클러스터드 인덱스와 넌 클러스터드 인덱스 두 가지로 구분이 되고 이게 시험에 나왔었습니다. 자, 클러스터드 인덱스는 저장된 데이터 자체가 순서대로 저장되어 있으므로 인덱스를 검색하지 않아도 빠르게 데이터 검색이 가능해요. 그래서 데이터 삽입 삭제 시 순서 유지를 피해서 데이터 정렬은 따로 주어져야 된다는 거. 그 다음에 넌 클러스터 인덱스는 키 값만 정렬되고요. 실제 데이터는 정렬되지 않아요. 그죠? 그래서 인덱스를 먼저 검색한 후에 데이터 위치를 확인해야 함으로써 검색 속도가 조금 느리다는 이런 단점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클러스터 인덱스와 넌 클러스터 인덱스 두 가지를 구분해서 알아두시면 되는데 개념적으로 여러분이 이해할 수 있도록 제가 한 예를 드린다 그러면 여러분 그 되게 두꺼운 여러분 전공서적 있죠. 전공서적에 보면 맨 앞에 목차가 있어요. 그죠? 목차. 그러면 이 클러스터 인덱스는 그 전공서적에 목차라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목차로 생각하시고 그죠? 넌 클러스 인덱스는 그 두꺼운 전공서적의 맨 뒷부분에 보면 기억, 니은 순으로 ABC 순으로 원하는 단어를 쉽게 찾아갈 수 있도록 그 인덱스가 있잖아요. 그죠? 색인. 그죠? 색인. 그걸 우리가 넌 클러스터 인덱스다. 색인. 자,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목차라는 걸 뭡니까?
1년에 정해진 순서만 이렇게 나타나는 거잖아요. 순서. 근데 색인이라는 것은 원하는 그 단어의 위치가 정확하게 몇 페이지 어디 있는 것까지 알려주는 형태가 색인이기 때문에 클러스터 인덱스와 넌 클러스터 인덱스를 구분하는 방법은 얘는 목차와 좀 비슷하다. 얘는 색인이랑 좀 비슷하다. 인덱스랑 좀 비슷하다. 이렇게 기억하신다면 훨씬 더 기억을 오래 간직하실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그 외 인덱스의 종류 세 가지만 한번 봐두세요. 비틀 인덱스, 비트맵 인덱스, 역방향 인덱스 세 가지가 있는데 비틀 인덱스는 모든 데이터 인덱스의 탐색 시간이 동일한 형태를 얘기하는 거고 비트맵 인덱스는 분포도라고 하죠. 선택성이 좋은 컬럼에 적합하고요. 효율적인 논리 연산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자, 역방향 인덱스는 비틀 인덱스의 불균형 문제, 비틀 인덱스는 약간의 불균형이 있습니다. 그 불균형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만들어졌고요. 검색 성능이 좋다는 장점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인덱스의 종류 세 가지까지 정리해 두시면 되겠어요. 자, 어떻습니까? 데이터베이스 강의 막바지로 치닫으면서 여러 가지를 제가 많이 언급을 해드립니다. 이번 시간에 이제 병행 제어에 대한 얘기를 했었고요. 또 로킹에 대한 얘기, 그리고 튜닝, 그리고 이제 그 보안 시큐리티 이런 얘기를 했는데 이 외에도 조금 데이터베이스 관련된 용어를 다뤄드려야 될 부분들이 없지 않아 좀 있긴 있습니다. 그 많은 걸 다 하려고 그러면 강의 수만 계속 길어지고 여러분 짧은 시간 내에 합격해야 되는 것도 어떻게 보면 목적일 수가 있는데 그런 부분이 위배될까봐 제 나름대로 열심히 찾아보고 연구하고 해서 보여드리는 거니까 제가 보여드리는 것만큼은 충분히 학습을 하고 시험 치러 가달라는 거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만 하도록 하고요. 마무리 한번 해보죠. 자, 이번 시간에 배운 내용 병행제어 최근 기출문제 많이 출제되고 있는 추세니까 잘 알아봐 두시고요. 병행제어 이해하고 정리해 주셔야 되고요. 병행제어 관련된 로킹에 대한 의미 다시 한번 정리하시고 교착 상태까지 알아주셨으면 좋겠네요. 자, 보안과 튜닝에 대한 것은 개념적인 어떤 그 원리만 정확하게 알아두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정리되셨죠? 자, 이렇게 해서 이번 시간을 마치도록 하고요. 다음 시간에 15강 기타 데이터베이스에 대해서 강의를 하게 될 건데 자, 다음 시간 수업은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배웠던 데이터베이스는 관계 데이터베이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 관계 데이터베이스 말고 기타 데이터베이스는 어떤 것들이 있느냐? 뭐 객체 지향 데이터베이스라든지 뭐 또 객체 관계 데이터베이스라든지 이런 형태의 데이터베이스가 있어요. 그런 고급 데이터베이스와 기타 등등 여러 가지에 대해서 하면서 다음 15강으로 데이터베이스 강의는 총 마무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역시 너무너무 고생 많으셨고요. 활기찬 하루 보내시고요. 다음 마지막 시간에 더 활기찬 모습으로 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